아주 오래전 나는 한 아이를 마주친 적이 있다. 그날은 첫눈이 온 날이었다. 점포 앞 현수막 끝자락이 바람에 젖듯 흔들리던 아침. 나는 묵은 감기로 밤새 잠을 설쳤다. 춥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여는 순간 마트 앞 계단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고개를 든 소녀는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작고 마른 몸. 하지만 손에는 굵은 종이박스 2개. 그리 오래된 상자였는지 모서리는 이미 젖어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소녀는 묘하게도 내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다. 소녀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 상자를 땅에 내려놓았다. 두 손을 모은 채 소녀는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흙먼지가 손등에 얇게 남아 있었고 깊게 패인 흉터가 하얀 살결 위에 남아 있었다. 그 손이 한참을 떨고 있었다. 놔도 돼. 나는 그 말만 건넸다. 그 상자 가져가도 돼. 원래 버리려던 거야.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그 말 한마디에 입술 끝이 가만히 흔들렸다. 작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어른 같은 태도였다. 나는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아이의 손등, 그 아이의 눈동자, 그 아이의 말투 하나까지 전부 어릴 적 나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와의 인연이 내 인생의 단 하나의 반전을 만들어낼 줄은. 그 아이의 이름조차 모른 채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내 마음엔 한 아이가 걸어 들어온 아침이었다. 그 아침 이후로 나는 종종 버리지 못한 종이박스처럼 그날을 떠올린다. 마음에 남은 건 말 한마디보다 말없이 마주한 두 눈동자였다. 다음 날도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 마트 문을 여는 내 손이 스르르 멈춘 이유는 어제와 같은 그림자 하나 때문이었다. 오늘은 손이 비어 있었다. 대신 입가에는 아주 작게 무언가를 참는 듯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 하나가 묘하게도 하루의 시작을 덜 춥게 만들었다. 10분쯤 뒤였다. 마트 앞 진열대를 정리하던 내게 그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 어제 고맙습니다.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의와 거리가 있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혹시 아침은 먹었니?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아이의 배에서 조용한 소리가 울렸다. 꾸르륵. 그 소리에 아이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도 피식 웃었다. 같이 먹을래? 내가 아직 아침을 못 먹어서. 거짓말이었다. 집에서 따뜻하게 먹고 나왔지만 그 순간엔 왠지 같이 먹고 싶었다.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눈을 들었다. 할아버지께 여쭤볼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한 번 더 움찔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의 허락을 먼저 구한다는 것. 나는 그게 참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낯선 노인이 나타났다. 깡마른 몸,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작은 리어카 하나. 그 위엔 쓸모없는 듯 그러나 버려지지 않은 고물들이 얹혀 있었다. 노인은 아이 곁으로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이가 무례하지 않았나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다. 아니요, 제가 초대한 겁니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요. 작은 식당에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 한 그릇. 노인은 숟가락을 들기 전 아주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아이는 그 손끝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 시간 내내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 대신 아이는 연신 노인의 반찬을 챙기고 국을 떠주었다. 그 모습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 살면서 익혀온 마음의 질서 같았다. 너희 근처에 사니? 나는 물었다. 노인이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조금 멉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멀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저씨, 할아버지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저라도 돕고 싶어서 따라왔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조용한 목소리 안에 어떤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단단함은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어른이 된 아이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었다. 국밥 그릇이 비워질 무렵 나는 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아이와 이 노인에게 작은 일을 하나 부탁해볼까 한다. 그 부탁은 이들의 하루를 조금 덜 춥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역시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을까? 그렇게 겨울 아침의 밥상 위에 조용한 인연 하나가 놓였다. 그날 오후 나는 노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마트 뒤편 박스와 공병이 쌓인 창고 앞이었다. 어르신, 혹시 이것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불쑥 꺼낸 청이 아닌 오랜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얼굴을 들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수고비는 드립니까? 나는 작게 웃었다. 당연히 드려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노인은 작은 일거리를 맡게 되었다. 마트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매일 찾아왔고 박스와 공병, 폐지를 정리했다. 손놀림은 조용했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갈했다. 가끔 아이가 따라왔다. 그러면 나는 아주 작게 웃고는 남은 반찬을 싸서 내주었다. 아이는 꼭 두 손으로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아주머니께 전해주세요. 늘 감사하다고. 그 말은 언제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마트 앞 벤치에 세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노인의 낡은 고무신, 아이의 헌 운동화, 그리고 내 작업화. 나는 그걸 보고 한참을 멈춰 섰다. 그 세 켤레의 신발이 이상하게도 하나의 가족 같았다. 그날은 바람이 거셌지만 나는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노인은 말없이 마트를 지켰고 아이는 묵묵히 할아버지를 도왔다. 장마가 오든 첫눈이 내리든 두 사람은 빠지지 않았다. 아이의 손에는 조금씩 필기도구가 들었고 책 한 권이 들려있을 때도 있었다. 나는 그게 왠지 모르게 든든했다. 내 두 아들보다 작은 아이였지만 어떤 날은 그보다 훨씬 커 보였다. 어느 날 아내가 밑반찬을 2통이나 싸왔다. 나는 그걸 아이에게 건네주며 작게 말했다. 오늘은 국이야. 따뜻할 때 먹어. 아이는 반찬통을 받으며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아저씨, 혹시 저희 언젠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 말이 그저 예의로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작은 마음이 커다란 다짐이 되었다는 표시였다. 나는 그날 이후 반찬통을 닦으며 가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누구보다 조용히 자라고 있다.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며
나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기꺼이 굽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건 나에게도, 어릴 적의 나에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가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설 줄은. 지금도 마트 뒤편 창고 문을 열 때마다 나는 가끔 그 세 켤레의 신발을 떠올린다. 그저 마트 앞 풍경이었지만 나에겐 작은 삶의 교훈이었다. 작은 부탁 하나가 인연을 만들었고 그 인연이 이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이를 처음 본 그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투, 그 아이의 손등, 그 아이의 뒷모습이 자꾸만 내 어린 시절을 건드렸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내가 잊으려 했던 한 시절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가난한 집안의 맞이, 늘 뒷덜미에 눌러앉은 셔츠에 빠듯한 줄무늬 양말, 그리고 기름 묻은 교복 주머니. 나는 그런 시절을 살았다.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했고 나는 동생들의 아침을 챙겼다. 학교가 끝나면 폐지를 주었고 고물상에서 손바닥만 한 지폐를 받았다. 그 돈으로 동생들에게 군것질거리를 사주던 날은 잔칫날 같았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야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불판을 닫고 고기 냄새에 절은 셔츠를 입고 종종 걸음으로 홀을 뛰었다. 내 가방에는 늘 작업복이 들어 있었다. 등굣길에도 하굣길에도 나는 노동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 냄새는 내 유년의 냄새였다. 불행하지 않았다. 그날의 고기가 동생들 식탁 위에 올라갔고 그날의 땀이 한 끼 밥값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보며 그 시절의 나를 자꾸 겹쳤다. 무겁게 눌린 어깨, 다치지 않으려 움츠린 발끝, 그리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눈빛.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섰다. 그건 선행이 아니었다. 그저 아는 사람으로서의 작은 반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그 시절의 가방을 꺼냈다. 곱게 접어둔 교복, 작업복 안쪽에 남은 낡은 이름표, 그리고 지갑 안에 접힌 사진 한 장. 고기 굽는 내 옆에서 밥을 먹던 두 동생의 얼굴.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엔 잊지 못할 시간이 있다. 그건 너무 아팠거나 너무 따뜻했거나 혹은 둘 다였던 시간이기도 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를 대할 때마다 어릴 적 내게 하듯 했다. 기특하다는 말 대신 밥을 챙겼고 걱정된다는 말 대신 따뜻한 반찬통을 내밀었다. 말이 필요 없는 감정은 늘 그런 방식으로 전해졌다. 나는 그걸 살면서 배웠다. 마트 앞을 지나던 한 노인이 아이를 다정히 쓰다듬고 갔다. 나는 그걸 보며 괜히 마음이 놓였다. 세상에 이런 시선도 있다는 걸 이 아이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제 내가 받지 못한 다정함을 누군가에게 건네도 괜찮을 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 사실이 참 고마웠다. 봄이 오기 전 나는 아내와 함께 이사를 결정했다. 그동안 일하던 점포와는 다소 먼 거리. 그러나 새로 맡게 된 마트는 규모도 컸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정착할 만한 곳이었다. 그 제안은 나에겐 큰 기회였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아이와 노인이었다. 마트 뒤편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노인에게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어르신, 저희 이번 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엔
놀람과 동시에 짧은 이해의 기색이 있었다. 그래요. 그간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간단해서 더 가슴에 박혔다. 다음에 오실 지점장님께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까지 덧붙였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동안 가게 깨끗이 쓸 수 있어서 저희가 감사했죠.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와 마주 앉던 국밥집, 노인의 고무신, 아이의 반찬통, 그 모든 장면들이 스치듯 떠올랐다. 며칠 후 아이는 반찬통을 돌려주러 왔다. 깨끗이 씻긴 통, 그리고 늘 그렇듯 꼿꼿이 선 인사. 아저씨, 이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동네에 가서도 마트 하시나요? 응, 좀 더 큰 곳이야. 그래도 이렇게 너희 만나게 해준 곳이니까 많이 아쉽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 하나가 조금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와 노인의 얼굴을 꿈에서 보았다. 작은 리어카를 끌고 멀어지는 뒷모습. 나는 그 뒷모습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조용한 뒷모습은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이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새벽 가게 셔터를 내리고 텅 빈 매대를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기 정말 고마웠다. 그 말은 공간을 향한 말이자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다. 그 속엔 이름 없이 마음에 들어와 있던 두 사람의 그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를 한 후 나는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야 했다. 새로운 마트, 새로운 동네, 낯선 이웃과 고객들, 매대 정리부터 진열 구조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분주한 날들 속 머릿속 어딘가에 그 아이와 노인이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그 감정을 조심스레 눌렀다. 아이의 이메일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조용히 멈췄다. 나는 답장을 늦게 보낸 스스로를 책망하며 메일함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러나 새로운 메일은 없었다. 메일함 속 아이의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남았다. 아저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두 아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고 나는 마트 일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그 사이 아이의 빈자리는 익숙함으로 덮였다. 그러나 지워지지는 않았다. 마트 입구에 쌓인 박스를 보면 그 아이가 떠올랐다. 하루 끝에 닦는 바닥엔 노인의 손이 겹쳐졌다. 가끔은 작은 벤치 앞에 세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인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게 그리 오래전도 아닌데 이제는 기억 속의 한 장면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게 왠지 씁쓸했다. 이렇게 쉽게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 있다니. 그리고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낯설었다.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내가 말했다. 지금도 그 아이 생각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애가 착한 사람으로 자랐을 거야. 그건 분명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말이 어쩌면 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한참을
이메일함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역시나 새 메일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며 속으로 말했다. 지우야, 잘 지내고 있니?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건 내 안에 여전히 작은 자리를 남긴 인연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다. 마트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말끔하게 정장 차림을 한 젊은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손님이라기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러자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불쑥 손을 내밀었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나는 멈칫했다. 눈앞에 이 낯선 청년이 왜 나를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하진이에요. 마트 앞에서 폐지 줍던 그 아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말도 안 되는 이름,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을 보자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세상에, 하진이?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늘 찾아뵈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주 오랜만에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에 묘한 감정이 솟았다. 그날 저녁 나는 하진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올 거라고 예고하자 아내는 숨죽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설마 그 아이? 맞아, 그 아이야. 그리고 저녁 무렵 하진은 따뜻한 빵과 작은 상자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섰다. 아유, 이렇게 컸구나. 정말 하진이 맞니? 아내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챙겨주시던 반찬 덕분에 지금까지 잘 자랐어요.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였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나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묘하게 낯익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며느리 역시 한참을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다. 혹시 이름이 박하진 맞나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하진에게 쏠렸다. 네, 그런데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럼 혹시 여동생 이름이 지은이 아니었나요?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아요. 지은이요. 그런데 왜 그걸? 오빠, 나야.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다. 그때 오빠 손에서 피가 났었어.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내가 깔릴 뻔했는데 오빠가 날 밀어서 오른쪽 손등에 그 흉터.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다. 그리고 가만히 며느리의 눈을 마주봤다. 지은이야. 정말 지은이? 그 순간 둘은 동시에 눈물을 쏟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마주선 채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이름, 찾을 수 없던 존재. 그러나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그건 기적 같은 우연이었다. 한참을 울던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금씩
쌓여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진은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2가지 유언을 남기셨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하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꼭 인사를 드리라는 거, 그리고 지은이를 찾으라는 거. 며느리는 숨을 멈추듯 말을 들었다. 하진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께는 아들이 있었어. 즉, 우리 아빠지.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할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놨어. 직장도, 집도, 심지어 건강도. 하진은 2 손을 무릎에 모은 채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내면의 고백처럼 느껴졌다. 아빠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도 곧 따라가셨어. 할아버지는 혼자가 됐지. 우리는 엄마와 함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손등을 매만졌다. 그 뒤에 엄마는 새 출발을 했어요. 우릴 보육원에 보냈죠. 그 말에 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할아버지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어. 엄마가 새 남자와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보고 따라갔더니 우린 이미 없었대.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해했어. 자기 손으로 데려오지 못한 걸 죽을 때까지 후회하셨어. 하진은 2 눈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날도 말씀하셨어. 지은이는 꼭 찾아야 한다. 그 애는 복지의 은,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니까 하늘이 기억해 줄 거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정말 하늘이 도운 거네. 아무도 이런 재회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소파 위에 마주 앉은 2 사람의 눈빛은 세상의 어떤 인연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누군가의 긴 기다림이 드디어 닿았다는 안도. 이유 없이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이 한 줄기 온기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잊힌 줄 알았던 이름 하나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그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하진은 더 자주 우리 집에 들렀고 둘째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와 가족처럼 어울렸다. 3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자란 형제처럼 다정했다. 2 아들은 그가 삼촌처럼 느껴진다고 했고 손자들은 그를 큰 삼촌이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다. 하진은 출산을 앞둔 둘째를 위해 병원 예약부터 조리원까지 모든 비용을 내주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해줘야 할 일들을 누군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미안했다. 둘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마트 팔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 마트까지 떠나보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내도 같은 말이었다. 당분간은 그냥 우리 손으로 조금씩만 운영해도 좋잖아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엔 더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트 앞 벤치에 5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였다. 내 작업화, 아내의 운동화, 둘째 며느리의 단화,
하진의 구두, 그리고 둘째 아들의 슬리퍼. 나는 그걸 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5켤레는 삶의 무게를 서로 나누는 작은 공동체처럼 보였다. 출산 당일 병원 대기실엔 온 가족이 모였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라줬고 나는 말없이 그의 등을 다독였다. 그 순간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너라서 그런 거다.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작게 웃었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었다.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함께 살아갈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잠시 하진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께 그 유언 말고는 다른 말씀 없으셨니? 하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말했다. 있었어요. 언젠가 지은이가 웃을 수 있게 해달라. 그 웃음이 내 삶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말 제가 지켜드렸다고 믿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겨울바람이 지나가듯 내 마음에 작은 평온이 내려앉았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다. 마트는 여전히 작은 골목 끝에서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익숙한 종이박스들이 쌓이고 나는 여전히 그걸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 위로 햇살이 스며들 때 가끔 나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마트 앞 벤치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앉는다. 둘째 내외, 손자들, 그리고 가끔은 하진이. 삼촌, 이거 먹어봐요. 오늘 새로 나온 빵이에요. 작은 손에 들린 따뜻한 종이봉투 안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 나는 그 마음을 묵묵히 받아든다. 예전처럼, 그때처럼. 하진은 이제 제법 단단한 어른이 되었다. 자신의 회사를 꾸리고 사람들을 돕고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건넨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받은 건 반드시 돌려주는 사람. 그 피가,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는 걸 나는 안다. 아내는 하진을 장남 같아라고 말한다. 둘째 며느리는 진짜 오빠를 되찾은 것 같아라고 말한다. 첫째 며느리는 삼촌이 오면 집안이 따뜻해진다고 한다. 나는 그 말들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하진은 우리 가족이 잃었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다시 꿰어준 사람이니까 요즘은 자주 생각한다. 사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어딘가에 기억하고 싶은 얼굴이 있고 불쑥 마주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게 사는 거 아닐까 하고. 나는 그 사실을 마트 앞에서 한 아이의 눈동자에서 조용히 배웠다. 아직도 이메일함 한편엔 지우지 않은 편지가 남아있다. 아저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 문장은 이제 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 안에 항상 따뜻한 인사를 남겨주니까. 그게 내가 받은 가장 긴 선행이자 가장 조용한 고백이다. 지금도 마트 문을 열면 세상은 똑같이 바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늘 조용한 벤치 하나가 있다.
그 위에 앉은 세 사람의 뒷모습, 노인, 아이, 그리고 나.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말 없는 시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제는 안다. 어떤 인연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어떤 인연은 가만히 머물렀다가 다시 찾아온다는 걸. 나는 그걸 믿으며 산다. 그래서 오늘도 마트 앞 박스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하진아, 지은아, 고맙다. 이 말을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마음을 잇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